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뭐 좋다고 웃어 제끼나 이 띨띨이들아. 띨띨해서 좋아. 예. 상황 판단도 못하고. 그래, 세상이 밝아지면 없어질 방송인데 참 오래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안 그래? 띨띨이들? 아, 이거 오래 하면 우리 힘들어서 죽어요. 그러니까. 아니, 요번에 총선 때 호해 만드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 진짜. 1992년 미국 대선을 뒤덮었던 구호. It's the economy, stupid. 바보야, 문제는 경제라고. 2012년 한국 대선이 당신에게 말합니다. 문제는 경제다.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정권 교체가 아닌 경제 권력, 즉 경권의 교체. 대통령만 바꾸면 뭐하나, 모피아, 투건족은 그대로. 경제 전문가 선대인, 한국의 체질 변화를 요구한다. 문제는 경제다. 웅진 지식하우스. 진짜 나답게 살기 위한 우석훈의 액션 대로망 1인분 인생. 집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한눈 팔지 않고 달려왔는데 왜 우리는 행복해지기는커녕 점점 더 불안하고 불행해지는 걸까? 저작거리로 나간 C급 경제학자 우석훈, 그가 풀어낸 대한민국 강남을여의 삶의 문제와 고민들. 1인분 인생, 상상 넘어 발행. 완벽하신 각하께 도덕적으로 완벽하신 각하를 위해서 밤잠까지 설쳐가며 용감한 내시 뭉쳐 정치에게 쫄지마 또 경제에게 속지마 세상이 밝아질 때까지 끊임없이 외친다 국민에겐 헛소리 다 들켜놓고 큰소리 낙곱살이 밝혀내는 권모술수 눈속임 사람값이 싸구려의 물질 만능 사회 빚더미에 파묻혀버린 희망은 어디에 당신이 골프장 룸살롱에서 미소 짓고 있을 때 우리 아들들은 몇 년 지난 중국살로 밥을 줘 세금으로 채택하는 MBC 성공화국 못 살겠다 못 참겠다 도대체 이게 뭐냐고 강자들이 약자들을 가지고 노는 게임 싸우고 부딪혀봐도 여전히 정해져 있는 손해 모두가 원하는 건 그저 작은 희망인데 이미 병든 나라는 우리를 씹어뱉어 Black Korea 지금은 위급함의 챕터 90%가 개털들은 미쳐버린 갬블 인생을 게임으로 바꾼 각하에게 외쳐 도덕적으로 완벽한 당신이 바로 챔피언 Black Korea 지금은 위급함의 챕터 90%가 개털되는 미쳐버린 갬블 인생을 게임으로 바꾼 각하에게 외쳐 도덕적으로 완벽한 당신이 바로 챔피언 yeah. 나는 꼽살이다. 참 우리가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많은 분들이 투표군도 단련하고 또 우리가 주위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투표장으로 나가게 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했었는데 결과가 좀 많이 아쉬워. 어떻게 생각해? 투표 방송 보다가 새벽 1시쯤인가? 나 울었어요. 제 남의 일로는 잘 안 우는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눈물이 엄청 나더라고요. 야, 웃디리가 삭발하고 우는 모습 상상하니까 진짜 웃긴다. 다시는 울지 않겠다고 마음 먹었죠. 우리 선띠리는 어때? 저는 의외로 사실 좀 담담했어요. 어찌 보면 이번 총선 결과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조금 했고 물론 이제 새누리당이 1당이 되고 가반수 1당이 되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뭐 민주당 공천 과정의 문제라든지 아유 워낙 못했어. 네, 뭐 여러 가지 또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예상했던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아쉬운 분들 정동영, 천정배 뭐 이런 분들 떨어지니까 참 안타깝긴 안타깝대요. 정말 좀 들어가서 힘 좀 쓰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자, 오랜만에 우리가 각자 좀 소개를 좀 하고 시작을 해보자. 정신을 차리고 이제부터. 응? 자, 우리 머리 깎고 울었던 웃디리부터. 아니 근데 좀 소개할 말이 뭐 생각이 기운을 내 기운을. 아니 뭐 파리 10대학 출신의 경제학자 C급 경제학자이고요. 요즘은 우석훈이라고 합니다. 좋았어. 선띠리. 형님은 1인분 인생 살겠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1인분 인생은 안 될 것 같고
그냥 반띵 인생 할랍니다. 반띵 인생 선대인입니다. 새롬행당 당수. 와! 오늘 용띠리가 나오기를 여러분들이 은근히 기대를 했을 텐데, 오늘 좀 아까 전화가 왔습니다. 오기로 했는데 몸살이 났어요, 용띠리가. 그 큰 몸이. 우리가 그 집돼지도 아니고, 멧돼지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살이 네. 이제 그 지방이 많이 줄었어요. 근데 쓰러져 있을 용띠리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짠하고, 자, 용띠리는 다음 주에 우리랑 합칠 거고요. 예, 저는 이 새 띨띨이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 순학질 누나 김미화입니다. 진짜 신난다. 누님 오늘 패션 스타일이 완전히 지기는데요. 오늘 모자에 스카프에 이 깔을 맞췄다 그래, 이거를. 깔을 맞췄는데. 깔맞춤하고. 머리를 안 감아서 모자를 썼어. 그래서 내가 지금 누드기 모자 패션이야? 그 얘기를 했더니 손띠리가 김세요 막 이래. 패션 멋있는데 왜 그래요? 오늘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얘기할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낙곱살을 20회까지 했어요. 호회 빼고 오늘이 21회가 돼야 되는데 오늘부터 다시 1회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 우띠리 때문에. 선거 끝나고 새로운 공약을 걸었더라고, 누나가 보니까. 그러니까 70% 되면은 빨간 머리 염색하고 강백호 패션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렇다고 졌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또 우리가 그 성격은 아니거든요. 근데 뭐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주를 대선 때까지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금주를. 예. 술을 끊겠다. 술 끊고 수영도 아주 열심히 해서 절대로 지치지 않고 대선까지 가서 이겨야겠다. 세상의 모든 아빠들한테 우리 대선 때까지 금주를 하고 다음 딸과 아들들한테 좋은 세상을 열어줍시다. 아니야, 그 금주는 너 혼자 해. 왜냐면 세상의 아빠들 힘들어서 술이라도 마셔야 돼요. 맞아요. 어떻게 생각해? 저도 술이라도 마셔야 되는데요. 형님 혼자 외로이 드세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우띠리는 대단해요. 드시는 게 아니구나. 경제학자가 봐봐, 삭발을 해. 88만 원 세대 절판에 이제 금주까지 선언했어요. 그래서 우리 우띠리의 살신성인을 기리는 뜻에서 누나가, 이건 이제 그냥 정말 누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번 회부터 21회가 아니고 금주 1회. 우리 우띠리 금주가 끝나는 날 대통령 선거까지 하고 다시 21회로 돌아갑니다. 예? 나는 꼽살이다는 세상이. 나는 음주할 거야. 아니 금주하면 형님 혼자 하면 되지 왜 다른 사람까지 끌어들여? 왜? 나는 음주로 할래. 음주이래야 이건. 왜 이렇게 초를 쳐, 손띠라. 저게 근데 제 원래 본성이에요. 저도 하나 끊은 게 있습니다. 뭐야? 트위터를 끊었어요. 진짜 그랬더라. 그거 왜 그랬어? 뭐 사람들이 이제 총선 끝나고 나서 실망해서 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저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고요. 오히려 뭐 그럴 사람이야. 전투력이 배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딴 게 아니고 이게 총선 전에도 사실 생각했는데 저희 처가 이제 오랜만에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 돌볼 시간이 좀 필요하고. 여태 두 부부가 그러면 돈을 못 벌었단 말이야? 그런 식이네. 제가 벌었죠. 그래서 찔끔찔끔. 쬐끔 많이. 애들을 일단 좀 많이 봐야 될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제 이름을 딴 연구소를 열겠다고 해놓고 사업자 등록까지 내놨는데 실제로 활동을 거의 못했어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될 시간들을 챙기려다 보니까. 뭐 하는 연구소지? 손대인 경제 전략연구소라고 전략연구소구나. 돼 있는데 실제로는 뭐 지금까지 구체적인 활동을 한 게 없거든요. 이게 어쨌거나 이제 밥줄이 또 돼야 되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제 시간들을 하려면 결국은 트위터를 끊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대하십시오. 찬바람 불기 전에 다시 돌아갑니다. 자, 봉주 11회까지 나왔잖아, 낙곰수는. 그래서 누나가 생각을 한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낙곰수, 봉주, 낙곱살, 금주. 운도 딱딱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은 아주. 낙곱살, 금주 1회입니다. 1회. 뭐 어떻게 우리 앞으로 어떻게 뭐 일단 낙곱살 금주 1회 일에 해나갈지. 맞아서 우리도 업그레이드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두 개의 업그레이드가 진행 중인데요. 첫 번째는 낙곱살 지방 버전을 준비 중이에요. 그러니까 요번에 총선을 치르면서 보니까 이게 경제에 관한 소위 탈토건, 그다음에 뭐 경제 민주화 이런 얘기를 사실은 우리가 서울 쪽 얘기는 좀 커버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서울시에 뭐가 문제다 그러면은 여기서 비판도 하고 자문도 하고 조언도 하고 그러면 서울시 문제를 우리가 푸는데 부산, 대구 뭐 이런 데는 사실은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라도 이제 경상도 버전으로 낙곱살 부산, 낙곱살 대구 정도 먼저 만들어 보려고 추진을 하는데요. 부산 쪽은 지금 뭐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구는 지금 나는 친박이다라는 또 팟캐스트 방송
하는 쪽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그래서 금요일날 제가 만나보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그런 경제의 지역 버전으로 우리 정신을 이제 같이 이렇게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면은 우리가 이제 그룹사가 되는 거예요. 순학씨 여사께서는 총수가 되는 거고 선띠는 CEO가 되는 거고. 어우 그냥 폼난다. 우리 지하 골방에 있어도 폼나네. 아니 뭐 그래도 타이틀 붙여주니까 그러니까. 좋다. 아니 그래서 이를테면 서울 낙곱살은 CEO 선대인 뭐 이렇게 쭉 해서 계열사 체계로 가면서 그러면은 어쩌면은 대선이 끝나더라도 지역에서 이제 탈턱원이라든가 경제 민주화는 계속해서 시민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니까 유지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의미 있는 게 뭐 이번 총선 결과를 뭐 여러 시각으로 볼 수는 있긴 한데 그 중에 하나가 수도권하고 지방의 표심이 굉장히 많이 달랐잖아요. 특히 20대 표심이 많이 달랐죠. 예. 근데 이거에 저는 한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정보 격차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보 땅 따먹기 싸움을 한 건데 수도권은 뭐 낙곰수든 또 우리 낙곱살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기여를 한 것 같은데 이 지방만 가도 이게 아직 많이 듣는 사람들이 좀 약하고 그다음에 지방 뭐 매체들 그다음에 이제 이 조중동이 워낙 위세를 떨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런 걸 좀 극복하기 위해서도 사실 좀 필요한 우리 시도 아닌가 싶어요. 그런 의미로 합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급하게 가지 말고 앞으로 6개월이란 시간은 참 긴 시간이고 6개월이지 그런가? 더 남았나? 6개월 8개월 남았죠. 8개월이네. 네. 8개월이면 긴 시간이야. 그래서 우리가 차근차근 그 안에 이제 누나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많은 분들이 뭐 기운 빠진다 뭐 이런 얘기들 해요. 근데 기운 빠질 일이 없어. 총선을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노력을 했고 거기에 맞게 이제 결과가 나왔고 또 고쳐가면 되는 거니까 정말 수고하고 감사드린다. 좌절한 분들께는 다시 힘내라. 우리가 이렇게 응원도 하면서 우린 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우리 방송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우리 좀 약간 집착 방송이었어요. 논리가 강하고 그 방면에 이제 경제가 어렵잖아 원래. 감성이 약해서 우리가 감성 탑재를 좀 해보려고요 방송에. 어떻게 뭐 감성이라는 게 억지로 탑재가 되는 건가? 맞아. 일단 제일 먼저 할게요. 선띠한테 이제 감성 탑재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선띠리는 너무 감성적이어서 방송에 나가가지고 세게 공격 못하고 감성적으로 하고 그랬었지 않았었어? 제가요? 백분 토론 같은데 나간 말이야. 제가 좀 더 세게 몰아붙여야 될 때도. 세게 많이 세게. 엄청 세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그래서 선대인 훈련 프로그램으로 내가 원숭이냐? 훈련시키게. 시를 하나씩 매주 읽는데 좋다. 뭐 시든 혹은 영화의 대사든 짧게 준비를 해 오는데 조건은 이게 왜 경제적인가. 그러니까 경제에 관련된 얘기들을 이제 시로 선대인이 읽어줄 거예요. 누가 선생님들 아니랄까봐 이렇게들 1분 정도 이제 약간 설명해 줄 텐데 처음에는 손발이 오그라들 거예요. 선대인 시 낭독하면은. 근데 좋다. 감성은 생길 거예요. 그래 영시도 좀 가져오고 좋긴 그래. 뭐가 좋아요. 아니 좋아. 뭐 형님이 트위터에 저하고 뭐 상의 한마디 없이 뭐 선대인 감성 탑재 프로그램 가동. 트위터를 안 하니 상의할 수가 없었지. 아니 뭐 나 끊기 전에 그거 형님 트윗 한 거 봤어. 완전 독재야 이거. 그 두 사람은 지원 유세 다녔었잖아. 예. 어땠는지 다니면서. 지원 유세 갔을 때는 분위기도 좋고 강남에 갔었고 몇 군데 또 갔었는데요. 나름대로는 이제 의미 있는 일이었고 또 결과도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막상 결과 보고 나니까 눈물이 찔끔했어요. 근데 야당 의석이 18대에 비하면 뭐 엄청 많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거의 뭐 4, 50석 가까이 늘어났죠. 대선이었으면 우리가 이겼죠. 그러니까 요번에 보면 그래도 희망의 근거들을 찾을 수 있는 게 득표율로 보면 여야가 거의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뭐 기득권 쪽, 기득권 아닌 쪽 이렇게 나눴을 때 거의 뭐 반반 정도 나왔던 것 같고. 대선이면 이겼어요. 살짝 이겼어요. 20대의 경우에는 하여튼 뭐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고 60%대의 그런 투표율을 보냈으니까. 근데 이제 아쉬웠던 게 30, 40대가 좀 덜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특히 민주당 쪽에 공천 과정의 좀 문제, 그 다음에 비전 제시를 충분히 못한 것. 제가 경제 권력 이야기도 했지만 사실은 정권 심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어떤 방향으로 그 심판하고 나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건지 그 방향을 제시해줘야 사실 심판이 훨씬 위력이 세지는 거거든요. 근데 누나가 보는 것은 뭐냐면은 균형 감각이야. 예. 그래서 이게 너무 한쪽으로 힘이 쏠리는 것을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모피아라든지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뭐 토건족 뭐 이런 사람들을 견제할 수 있는 어떤 힘의 균형이 맞춰졌다는 거. 그런 점에서는 어때? 뭐 그런 부분에
일정하게 긍정적이지. 이제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죠. 예를 들면 사실 뭐 정동영 천정배 의원이 낙선한 게 아쉬운데 어쨌거나 뭐 최재천, 뭐 이종걸, 또 유승희, 김현미, 또 박영선 의원 뭐 이런 분들 어쨌거나 뭐 재벌 개혁을 뭐 요구하거나 탈퇴권 하겠다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또 한편으로는 뭐 그런 면에서는 뭐 좀 다행스럽긴 하고 또 하나는 총선보다는 대선 투표율이 높아지잖아요. 보통 뭐 5%에서 10% 정도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많이 나올 거고 특히 박근혜 대세론이 수도권에서는 전혀 힘을 못 썼다는 거. 근데 특히, 이제 누가 나올지도 지금 뭐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이니까. 예. 그런 면에서는 뭐 이게 또 대선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불과 8개월 후니까 8개월 후에 우리가 이길 승산이 상당히 있는 그런 뭐 지형 구도는 하긴 했다. 다만 좀 더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사람들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가감한 개혁 조치들 그런 것들을 해나가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런 걸 근데 느끼죠. 누나는 뭐 여기고 저기고 떠나서 좀 부도덕한 사람들이 정치하는 거는 좀 아니야. 그거를 막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나만 잘 살게 해준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비도덕적인 사람을 뽑아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냐고 사람들이. 근데 내 눈앞에 진짜 뭐 솜사탕이라고 해야 될까? 네. 그냥 하여튼 그거야 그냥 잘 살게 해준다는 말 때문에 뽑았는지 왜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뭐 논문 표절 문제도 있지. 그다음에 그렇죠. 문도리코. 그다음에 성추행. 아니 그 녹취까지 재수 씨가 그 조카한테 한 얘기를 그걸 녹취를 세상에 밝혔는데도 지금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가만히 있어 저렇게. 이게 말이 돼? 하지만 말이 된다고 두둔한 분도 있었으니 4월 13일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해단식장에서 이제 사실 그 확인을 한 후에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성폭행 미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태 당선자와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인 문대성 당선자에 대한 일부 비대위원들의 출당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먼저 김형태 당선자에 대해서는 지금 양쪽이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얘기만 듣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돈 받고 막 그런다 해갖고 명예훼손으로 걸고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알아보고 있고 또 그 사실 여부를 이제 안 후에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문대성 당선자에 대해서도 대학에서 그 이제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결론을 이제 우리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실이 이제 다 밝혀진 후에 우리도 알아보고 있는 중이니까 그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좀 놀랍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평소에 있었다는 것도 놀랍고 그런 일이 있으면 사실은 유권자들이 어느 정도는 심판을 해주고 뭐 그런 게 맞는데 이를테면 김용민 같은 경우에는 8년 전에 있었던 성인 방송에서 했던 발언이 문제가 됐던 거 아니에요. 김구라도 그렇고. 네, 본인들은 이제 사과를 했는데 그것도 문제라고 굉장히 얘기를 하면서 정작 뭐 성희롱이나 뭐 성추행은 우리 편이니까 상관없다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야 진짜 제가 이게 약간 벽 앞에 서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들이 언론이 아니죠. 그냥 신문지지. 정말 두루마리 화장지 보고 팔만 대장경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아, 약간 감성적이야. 아니, 김영민 보고 조선일보가 일면으로 뭐 한국 정치 수치스럽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런 아까 이제 우띠리 형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어떤 상황적 맥락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어쨌든 8년 전 일이고. 근데 직접 뭐 재수 씨 성추행 시도까지 했던 뭐 이런 사람은 그건 뭐야 그 사람은. 말도 안 되잖아 이게. 그러니까 오늘 최소한의 균형감도 없는 거죠. 조선일보에서 문대성 이제 논문 표절 사건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이제 체육계 인사라는 거를 좀 감안해 줘야 된다고 썼거든요. 그게 말이 돼. 체육인들 비하 발언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제목이 기사회생의 기고만장한 새누리당. 제목만 보면은 김용태 문대성 감싸는 새누리당이 기고만장하다 이렇게 보이잖아. 내용을 보니까 정반대네. 새누리당이 기고만장해서 2명을 자르자는 얘기를 한다. 이게 칼럼의 내용이고 김용태 당선자하고 문대성 당선자를 두둔하는 내용이네. 김영민 깐 건 뭐야 그럼 도대체? 김영태 당선자는 10년 전의 일이다. 이게 왜 이제서 불거져 나오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나? 김영민은 뭐냐고. 계속 김영민은 뭐냐고.
아니 똑같은 논리로 김영민이 훨씬 100분의 1 정도의 그런 뭐 굳이 표현하면 문대성 당선자의 경우는 이건 전체 체육인들을 무슨 논문 표절범 몰아가는 소리? 기분 되게 나쁜 얘기인데 이거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예체능 계열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대학교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꼭 박사가 아니어도 된다. 그래서 더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체육계 아니라 다른 데도 뭐 전문가면 됐지. 그러니까 뭐 박사가 또 꼭 필요하진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건 동의하는데 논문 표절이 체육계니까 봐줘야 된다는 거는 듣다 처음 들은 얘기거든요. 체육인이니까 논문을 좀 봐줘야 된다. 그거는 사실 학문이라는 걸 떠나가지고서 특수 분야에 대한 어떤 지성이나 이런 거를 폄하하는 거 아니야, 사실. 요즘 체육인들이 얼마나 공부를 하고 얼마나 그 노력들을 하고 국제화됐는데 그럼 IOC 위원 아니야? 그럼요. 근데 누님 저 사부님이 체육학과 교수님 아니세요? 그럼 지금 학장이지. 체육인이세요? 저 얘기를 해봤는데 통계학 전공이시더라고요. 통계학 너무 전공. 잘하셔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연구 방법론하고. 그러니까 요즘은 스포츠 쪽이 이렇게 그 전문적으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전문적으로 그 스포츠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스포츠 마케팅 또는 스포츠 연구할 게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 그러니까는 김연아 같은 선수를 봐봐. 그 뒤에서 김연아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해외에 나가서 마케팅도 해야 되지. 또 스포츠라는 걸 가지고 광고로도 또 변환이 되지. 이거 가지고 또 어떻게 홍보를 할 건지. 그러니까 이게 무궁무진한 학문의 발전이 있다고 지금. 근데 옛날 생각을 하면서 스포츠인이기 때문에 봐주자. 이거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또 선수라도 스포츠 생리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거 진짜로 과학적으로 하는데 체육계니까 뭐 관행 아니냐 그건 사실은 좀 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잣대가 똑같아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 아 그럼요. 지금 그 새누리당에 우리가 문대성하고 김영태 당선자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뭐 출당 뭐 이렇게 결론 날 수 있잖아. 우리 방송 나갈 때쯤이면 뭐 했을 수도 있고 이미. 순학질 누나의 말처럼 두 당선자에 대한 파문이 커지자 새누리당이 태도를 바꾸고 결국 김형태, 문대성 당선자는 탈당을 결심하는데 경북 포항 남구 울릉군 출신 김형태 당선자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새누리당을 탈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당선자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더 이상 누를 끼칠 수 없어 탈당을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자신을 둘러싼 성추문은 사실이 아니라며 당 밖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당 지도부는 어젯밤 성추문 관련 녹취 파일에 나온 남성의 목소리가 김 당선자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제기되자 출당 등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문대성 당선자에 대해서도 국민대의 심사 결과를 지켜본 뒤 출당 등 제재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입니다.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문대성 당선인이 성추행 논란으로 탈당한 김영태 당선인에 이어서 자진 탈당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논문 표절 논란을 빚고 있는 새누리당 문대성 당선인이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문 당선인이 오늘 오후 2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문 당선인이 자진 탈당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문대성 당선자는 갑자기 마음이 바뀌는데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문대성 당선자는 탈당할 것 같았는데 돌연 마음을 바꿨습니다. 박근혜 대표께서 국민대의 입장을 보고 결정을 하신다 그래서 저도 그 국민대학교 입장을 지켜보겠다. 제가 새누리당하고 박근혜 대표에 반하는 행동을 해도 되겠습니까? 문 당선자는 어젯밤 탈당 입장이 담긴 보도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오늘 오전 예고된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입장을 바꿔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자 역시 말을 바꾸는 박근혜 비대위원장.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데 걸림돌이 되거나 안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논문 표절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킨 문대성 당선자를 당 윤리위에 회부했습니다. 문 당선자가 어제 탈당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번복 이후로 박근혜 위원장까지 거론하자 강경 대응에 나선 겁니다. 근데 이게 출당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절대 안 되고 이를테면 국회에서 표결에 들어간다. 그럴 때 반대표 던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새누리당에서 어느 법안을 한다. 그럼 다 찬성표 던질 사람들이니까
국회 표로는 뭐 변동이 없는 거예요. 아니 표는 그러니까 둘째치고 기업에서 정기적으로 고용하다가 그냥 아웃소싱으로 내보내는 그밖에 안 되죠. 거기다가 이제 특수 임무를 띌 수 있죠. 아웃소싱 의원이야? 그렇죠. 무소속? 예전에 그 강영석이 그랬던 표결은 것처럼. 똑같이 해요. 그러네. 네. 강영석은 이제 저격수를 할 수 있잖아요. 무소속으로서. 네, 아 그러니까, 우리 당 아니야 저 사람 이러면서 막. 이럴 때 문대성의 국회판 뒤우려차기를 볼 수 있는 거죠. 뒤우려차기를 빡 했는데 누가 한 거냐 그러면 무소속이에요. 아 그렇지. 그렇게. 그래서 그 특수 임무를 부여받는 더 중요한 에이전트 요원이 되는 거죠. 국회 특수 요원. 근데 이런 비도덕적인 일들을 그냥 눈 감아주고 무슨 국회의원으로 봐줘야 돼 우리가? 이 시대에? 뽑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후진국이야? 아니잖아. 선진국이잖아 우리도. 안타깝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문화가 한류 문화가 그렇게 진짜 유럽을 다 휩쓸고 이런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뭐 조국 교수님이 잘 제안하셨던데 최소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해서 이 사람들은 의원 자격을 박탈한다든가 제명하는 수준까지 가야 돼요. 이 사람들이 지금 눈에 띄었을 뿐이지 국회의원들이 잘못하거나 비리 저지르거나 그러면은 정말 윤리위원회 통해서 제명해 버려야지. 근데 여태까지 어떻게 했어? 성에 대해서 너무 관대했고 국회의원들이 뭐 무슨 얘기를 해도 지금 제명 조치 당한 사람이 누가 있냐고. 아니 성 발언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성추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팬티만 입고 뭘 봐주냐고, 이거. 재수 씨 앞에 왜 쓰냐고. 우리 19금 방송대 이러면. 아 그래? 아니 그러니까 있었던 이거는 팩트니까. 팩트도 우리 19금 우리 한 15금쯤만 하죠. 문대성은 들어가서 계속 국회 복사기 노릇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거보다는 법안 복사기. 가끔 가다 의원들 몸싸움 있잖아요. 뒤우려차게 보는 거죠 이제. 아니 이 양반은 내가 볼 때 있잖아. 입법 활동한다 그러면서 예전에 폐기됐던 법안들 갖다 놓고 복사해서 낼 거야 아마. 계속 그런 짓 하지 않을까? 김영태는 뭘 하려나?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경제 방송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새로운 마음을 다 잡아가지고 이제 공부할 준비가 돼 있다. 누나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나는 꼽살이다 녹음하러 간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어. 우린 준비가 돼 있다. 재미있게 녹음해달라. 우리 재울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주무실 준비도 되셨나요? 자. KTX 민영화라든지 9호선 요금 인상 뭐 이런 게 지금 뭐 오늘도 보니까 서울시하고 부딪히고 있던데 지하철 9호선 얘기로 이거 어떻게 생각해? KTX 민영화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KTX 민영화는 결국 이명박 정부가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몰아치기로 내놓은 1호 작품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다렸다가. 그렇죠. 어떻게 하면 뭐 막판에 한번 한 건 올려볼까 뭐 이런 호시탐탐 이제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총선 우리가 이겼어. 한번 밀어붙여봐 이렇게 이제 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KTX 지금 우리가 한번 6회인가에서 다뤘는데 오늘 조금 더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국토해양부가 수서발 KTX 운송 사업에 민간이 참여해달라는 제안 요청서를 내놨습니다. KTX 운영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가장 큰 공방은 대기업 특혜 논란입니다. 14조 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된 유일한 흑자 철도 노선을 사기업에 넘겨주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현재의 코레일보다 훨씬 높은 선로 사용료를 받아 건설 부채를 서둘러 갚고 대기업 지분 참여도 제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주성호 국토해양부 2차관. 참여 대기업의 경우 지분을 최대 49%로 제한을 하였고 나머지 51%의 지분은 일반 국민 공모와 중소기업 그리고 공기업에 할당을 하였습니다. 열차 요금도 논란입니다. 국토부는 기존 KTX 요금보다 15% 낮추고 연간 인상률도 물가 상승률보다 0.5%포인트 낮게 의무화할 방침이지만 철도 노조 측은 지금도 노약자 할인 등을 감안하면 평균 18% 할인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선로 사용료는 코레일보다 비싸게 받고 요금은 코레일보다 싸게 하겠다는 마법 같은 정부 주장에 대해서 이영익 철도 노조 위원장.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처럼 이 알짜 노선을 재벌들에게 넘기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철도 노조가 파업까지 예고한 가운데 정치권은 여당에서도 사전 협의가 충분치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도 현재 당정 협의가 부족해서 당초 올 상반기로 계획했던 사업자 선정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고 밝혀서
당분간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해양부가 수수발 KTX 이제 신규 사업자 모집 공고를 이제 이달 안에 낼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 철도 경쟁 체제 도입이 국민들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요금을 낮추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헛소리를 하는 거죠. 보면서 야, 정말 얼마나 이걸 해먹고 싶어서 한장한 사람들 아닌가 싶은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막 밀어붙이나 이렇게 싶어요. 이게 반발이 커지기 전에 이제 속도전을 내보자 이런 거죠. 속도전이고 또 이제 국회를 자기들이 먹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누가 막을 거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공포의 백드래프트라는 말 있잖아요. 진짜 총선 후폭풍이 벌어지는 건데 어쩌면 우리의 상식이 지금 시험대에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부가 밀어붙이면 이거를 막을 수가 있을까? 최악의 경우는 이제 들어눕는 수밖에 없죠. 국회에서 좀 이렇게 막아줘야 되는데 지금 국회 과반이 지금 두 당 합쳐도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태니까. 두 당 합쳐서 144억. 네. 그래서 이제 법안을 만들어서 하기는 어렵고 이제 특위 같은 거라도 긴급하게 지금 민주통합당에서 만들면은 그러니까 이걸 왜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해서 그런 특위 형태로 접근하면 일단 막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통합당이 또 누가 지금 당대표가 될 거냐 그 운영 체계 때문에 정신이 없으니까 그 빈 공간에다가 지금 청와대에서 그냥 꽂아 넣은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뭐 참여연대라든지 시민사회단체, 뭐 노동단체 또 전국 철도 노동조합 뭐 이런 데에서 지금 총파업으로 맞서겠다라고 나서고 있고 또 뭐 범국민 대책위원회 뭐 이렇게 민영화 반대 서명운동도 하고 있고 근데 이 힘으로 갈 수 있냐 말이지. 국회에서 좀 이 정도 수준은 넘어서는 어쨌든 굉장히 대중적인 저항 운동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왜 저항을 해야 되지? 거기에 왜 우리 그러니까 돈이 이걸 많이 다시 들어가나? 한번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요금이 내려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경쟁 체제로 만들어서 요금을 내리겠다. 근데 똑같은 걸 가스 사업 우리 민영할 때 똑같은 논리로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서비스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지역별로 사실상 독점 사업 지역 독점이 되는 거죠. 지역별 독점을 만들어줬고 실제는 요금 올라갔고 이게 똑같은 방식으로 아마 KTX에서도 일어날 거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이 거짓말했다는 게 뻔히 드러난 게 뭐냐면 요금 20%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교통연구원에서 국토해양부 이제 신현으로 타는 이제 산하연구원인데 뭐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저 용인경전철부터 해서 이제 뭐 사업성 분석에서 늘 실패했죠. 근데 요금 20% 인하한다고 그랬는데 왜 20%가 내려가느냐 근거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그 근거가 없다 보니까 이게 총선 앞두고는 이게 말이 안 된다 싶으니까 국토부에서 이야기한 게 10% 인하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갔어요 또. 그러니까 이만큼 숫자를 지멋대로 막 하는 거예요. 이건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사람들을 완전히 속이려고. 그 KTX가 대체제가 있으면 내려갈 수 있어요. KTX 타는 대신에 뭘 하고 또 뭘 하고 이러면 되는데 철도 타는 사람들은 보통 대체제가 없거든요. 거기 뭐 복수의 노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딱 노선 하나 들어오는 거니까 이거는 처음에는 낮춰주는 척 하다가 적자가 누적되면은 결국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하철 9호선 올리겠다는 것도 똑같은 거거든요. 처음에는 낮추고 싸게 한다고 그랬는데 경제도 과학이에요. 그래서 지 맘대로 그렇게 낮출 수 있는 게 아니고 일정 시간 지나면 다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KTX 제일 큰 문제가 이 구역은 흑자가 나요. 흑자가 나는 걸 가지고 다른 이제 그 완행선이라든가 뭐 혹은 그 도서 지역이라든가 혹은 뭐 좀 돈이 안 되는 데를 보존해 주는 건데 그 흑자가 제일 잘 나는 거를 떼어서 내고 나면은 실제는 그 낮아지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코레일 운영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요. 지금 부실 경영 때문에 지금 뭐 부채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이걸 줄이기 위해서 이제 경쟁체제 도입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유일하게 돈 버는 데가 KTX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형님 말씀하신 대로 뛰어가는 거 아니야? 예, 새마을화, 무궁화 뭐 그다음에 이제 이 뭐 여행 열차 이런 것들은 사실 다 적자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나마 알짜배기를 나눠서 민영화해서 그러니까 사기업한테 넘겨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수익 나던 걸 가지고 적자 나는 노선들을 이렇게 다 보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수익을 줄이면 어떻게 그게 경영이 더 좋아진단 말인가요? KTX 민영화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부채가 너무 많이 쌓여서 이걸 뭐 경쟁체제 도입해서 경영 효율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웃기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부채 쌓인 게 다 KTX 지금 사업하면서도 막 수십 조씩 그리고 공사이건도 엄청 늘어졌잖아요. 인천공항철도 그다음에 뭐 경인선 복선화 같은 거 하면서 막 필요 없는 역사들 막 지어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늘 늘어난 거거든요. 근데 사실 공사를 굉장히 저렴하게 하면 제가 그래서 이제 자꾸 입찰제도 개혁이나 이게 탈톡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공사비를 엄청 줄일 수 있어요. 그러면 야, 저쪽 가보니까 무슨 공항 같이 만들어놨더라. 어디 뭐 무슨 KTX 역사가요. 역사가 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놨어요. 사람들 이용 경우 별로 없는데. 과투자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이 여기에 감시하는 모니터링 요원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법적으로 예비 타당성 평가 같은 걸 하게 돼 있어요. 이 사업이 좋은지 만지 좀 해보자. 그래서 잘 거치면은 이런 쓸데없는 거 엄청 줄일 수 있거든요. 안 보여준대잖아, 영업상 기밀이라고. 그러니까 감시의 눈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국회에서 예비 타당성 평가 같은 걸 안 하면은 막 지적을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슬쩍 넘어가지고 그러거든요. 은평뉴타운 할 때 서울시장 이명박 시장 할 때요. 그때 거기도 예비 타당성 평가로는 법사 예산회계법사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안 했어요. 안 한 거를 한나라당은 가만히 있었고 그때 민주당도 눈 감아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이런 식으로 다 터지는 거죠. 아 정말 향후가 걱정이다 우리 애들이 진짜. 아까 경제는 이렇게 20년, 보시면 30년. 돼요. 공짜라는 건 없고요. 기업은 우리를 위해서 그냥 무슨 일을 좋은 일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 만들어주면 그거보다 몇 배를 챙겨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한나라당이 우리를 위해서 뭐 좋은 거 해줄 리가 없잖아요. 한나라당 아니야. 새누리당이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을 그냥 해줄 리가 없으니까 뭐가 막 좋다고 할 때는 두세 배를 뺏어가는구나라고 의심 한번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유권자들이 낙곱살 듣고 있다면 정말 좀 이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새누리당이 하는 것 또 토건족들이 하는 것 이것들이 뭐 그 지역을 위해서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지역 발전이라는 걸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극히 소수의 지역 토호들, 그다음에 건설업체들, 그다음에 뭐 건설업체들을 그래봐야 다 수도권에 본사 두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서민들한테 편하게 하려면 이런 사람들 완전히 물갈이하고 정말 경제 민주화 실천할 수 있고 이 건설 거품 뺄 수 있고 토건족들하고 안 친한 정말 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뽑아줘야 되거든요. 경제민주화 우리 선띠리가 얘기해서 그런데 새누리당이 총선 때 이제 경제민주화를 들고 나왔었어요. 근데 옆구리 이단협차게 하는 거죠. 총선 끝나고 지금 무슨 뭐 규제를 막 확 푼다고 한단 말이야. 서울시가 재건축 계획을 잇따라 퇴짜 놓으면서 거래 두절 상태에 빠졌던 서울 개포동 주공아파트. 4.11 총선이 끝나자마자 이 아파트 소형 평수가 종전보다 1, 2천만 원 높게 팔렸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도 급매물이 거래되면서 호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 기대감 때문입니다.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거래가 실종된 수도권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정부의 장단 맞추는 새누리당. 최근 황우여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다음 달 18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 내에서도 양도세 중과 폐지,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DTI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과세 폐지 법안이 통과되면 집을 팔 때 양도차액의 50에서 60%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다주택 보유자 역시 1주택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6에서 36%의 기본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총선 전엔 경제민주화와 서민경제를 외쳤던 새누리당. 그러나 하지만 이러한 대책들이 부자 감세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주요 공약들이 이른바 부자들을 위한 강남 대책이라는 겁니다. 전월세 상한제 역시 민주통합당은 전면 실시를 주장한 데 반해 새누리당은 전월세 가격 급등 지역에 제한적 실시를 얘기하고 있는 부분도 논란을 더합니다. 과연 이런 부자를 위한 규제 완화가 부동산 경제에 효과는 있을까요? 박합수 KB 부동산 서비스 사업단 팀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자체도 이미 시장에는 상당 부분 그 효과가 반영된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한다 하더라도 이 자체가 그 투자로 이어져서 뭐 매매가 활성화되거나 이런 것까지 연결될 개연성은 거의 크지 않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지금까지 이제 부동산 관련돼서 투기를 막기 위해서 이를테면은 뭐 거기 이제 다른 데서는 안 내는 세금들을 조금 더 걸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규제 중에 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양도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높게 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 강남이 압승했잖아요. 그래서 그 투기 과열 지역을 이제 해제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시에 중과세 폐지 법안이 그러니까 통과되면은 집 여러 개를 그 지역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해지죠. 황우여 원내대표가 얘기했네.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 그래서 중과세 폐지 법안이 통과되면은 3주택 소유자 60%, 2주택 소유자 50% 기본 세율을 1주택 소유자하고 마찬가지로 6에서 36% 적용을 받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한테
좋아지는 거고 새누리당은 투기꾼들이 이번에 총선에 이긴 거다라고 하니까 자기는 투기꾼들하고 같이 정치적 운명을 걸겠다라는 걸 명확히 한 거죠. 그러니까 새누리당 하는 꼬라지 보세요. 그러니까 표 찍어줬더니 결국 하는 게 대다수 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일부 투기꾼이나 다주택 투기자들 중심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규제가 풀리면은 정말 일부만 좋아져? 풀리면 사람들이 보세요. 다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다 좋아지면 찍어준 거 저희가 아니야. 찬성하죠. 왜 뭐가 좋아지는데? 이렇게 규제를 풀어준다는데. 예. 지금 이미 풀려 있어요, 사실은. 뭐냐면 양도세 중과세라는 건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이 부동산 이 세제 개편안의 하나로 이제 이 도입이 됐는데 이게 제대로 적용도 안 된 상태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오고 나서 2008년 경제위기 이후로 계속 양도세 중과를 유보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그때도 사실 폐지하고 싶었는데 그 눈치 보이고 그러니까 그러고 있다가 이번에 총선 이기니까 폐지하겠다고 지금 들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도 주택 양도 거래의 90% 정도는 전혀 세금을 안 내요. 세금을 내는 게 대부분 굳이 낸다면 2주택 3주택 다 가진 사람들이 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세금을 지금 대폭 깎아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봐봐. 깎아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집 지금 집이 안 팔려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깎아주면 돈 있는 사람들 두 채 세 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안 팔리는 집을 사줘. 예. 얼마나 좋아. 아니 그게 일단 주택이 안 되는 거야? 우표예요. 그러니까 취미로 우표를 모으는 사람이라면은 할 수 있는데 취미로 집을 뭐 10채 갖겠다. 아니 사람들 기대 심리가 그럴 거 아니야. 아니요. 아니 근데 그 집을 취미로 갖냐 이거죠. 형님 말은 뭐냐면 내가 이거 집을 사서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뭐 다주택 투기자들도 덤벼들겠죠.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공공정책상으로 예를 들어서 주택을 공급하는 이유가 뭔데요? 서민 주거난 해소하고 주거 안정시키겠다고 주택 공급 계속 떠들었던 거 아니에요. 사실 건설업체들 배불려지는 방식으로 늘 했지만. 근데 어쨌거나 서민 주거 안정하고 주거난 해소하겠다는 건데 다주택 투기자들한테 집을 몰아주면 그게 서민 주거난 해소에 도움이 되나요? 공정책상으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하여간 이거 잘 보면 헌법 위반이에요. 헌법에 국민들의 주거권에 관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10채씩 갖는 사람들은 그 주택 사업자라고 해서 세금을 안 내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부동산 붐이 일어나길 바라고. 붐은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내 집값이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는 기대감이 있을 거 아니야. 많이 기대감이 있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적다고 봐요, 이제는. 그러니까 뉴타운 사업 같은 경우도 이제 서울시에서 아니 적은데 왜 그러니까 10채 있는 사람은 지금도 주택사업자 보호에 의해서 안 내요. 봐봐, 강남에서는 그러면 적은데 왜 이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새누리당을 뽑았어. 한 집 있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10채 있는 사람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2채, 3채 있는 사람은 문제가 되는 게 양도세거든요. 한 채 있는 사람한테 2채, 3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돈을 벌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이걸로 올라가면은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만큼 이제 돈을 세금을 가득 받아보면 되는데 지금은 안 오를 거거든요. 그래서 의도는 알겠는데 그 의도한 주택 사업 활성화에 일은 안 벌어져요. 근데 웃기는 거는 뭐냐면 살 사람은 뭐 그렇다 쳐도 팔 사람이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팔 사람들의 기대감이 충족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건 새누리당 생각이고 팔 사람들은 자기가 주택값을 내리면 되잖아요. 손해 보는데. 수요와 공급이라는 얘기를 맨날 했잖아요. 아니 그러면 공급은 많고 수요가 없으니까 공급자가 가격을 낮춰야 되는데 호가만 높이고서 버티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싸움에서 지금 새누리당은 호가 쪽 손을 들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님이 감성 모드야 지금 막 울분을 토로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나 목 드신다. 근데 항우려나 황우려 선생은 아니고 우리는 건 정치인들부터가 차를 우리니 황우여 선생이야 원내대표. 다주택자들이거든요. 정치인들부터가 다주택자들이고 부동산 부자들이에요. 그리고 장관 기용되려는 사람들 늘 인사 측면에 하면 다운 계약서 늘 쓰잖아요. 완전 피술처럼 돼 있잖아요. 그거 다 탈세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관계자인 거고 사람들이 진짜 정확한 손실 이득을 따질 수 있다면 사람들이 많이 반대를 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기득권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낙곱살이라는 이런 진짜 지하 방송을 만들어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다 낙곱살 들으면 사람들이 저 새누리당 완전히 뭐 개박살 나겠죠. 근데 지금 정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추행하는 사람은 전혀 보도 안 하면서 김용민이 막 수치스럽다고 일면에 때리는 그런 언론이 정말 수치스러운 언론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힘에 끌려가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힘이 있고 목소리가 세고 돈이 있고. 그 양도세 뭐 낮추거나 다 지들 하고 싶은데 해도 되는데 하고 싶은데 어차피 망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우스푸어 같은 거 탈출할 수 있어? 없어요. 그건 어차피. 형님 그러면 너무 지금 이 상태에서 어차피 안 되고 그다음에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하우스푸어나 이런 데 대해서 복지 정책을 일부 만들 수 있는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 국회 상황에서 그것도 어렵고요. 다만 한 가지 기존에 있던 세입도 이렇게 없애버리면은 그러니까 정부에 들어오는 세원들 있잖아요. 그걸 없애면 복지에 쓸 수 있는 돈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네. 그러니까 하우스푸어한테 뭔가를 긴급하게 하자고 해도 그 세원이 주니까 그거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거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언제 세금 문제도 진짜 특집을 해야 되는데 이거 계속 못 하고 있네. 제가 명색이 세금행당 당수인데 저기 우리가 부가가치 10% 올랐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10%. 우리 집 야구도 물었던 10. 소득세, 법인세 같은 직접세를 깎아주니까 사실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를 올리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양도소득세 그나마 이렇게 좀 걷고 있던 거 이거 제대로 걷지도 않았지만 걷고 있던 걸 이걸 깎아줘 버리면 부가가치세가 이제 10%가 아니에요. 폐지한다는 거예요, 폐지. 예, 15%까지 올라가야 될 거예요, 만약. 그런 식으로 이제 반작용이 오는 거죠. 이제 슬슬 어느 부분에선가 슬쩍슬쩍 올리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도전하기 위해서. 부자들, 다주택 부동산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이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조금씩 올리는 거예요. 그 고양이들 중에 결석이 있는 고양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양이들 병 있을 거 아니에요. 특수 사료를 먹이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의사 진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사람으로 치면 불치병에 대한 치료니까 그런 것들 근데 거기까지도 태를 다 붙인다는 거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 부자들한테 가는 세금은 요렇게 해서 조금 맞추는데 그 똥바가지를 지금 말 못하는 사람들이나 자기를 대변시킬 수 없는 사람들이 다 뒤집어 쓰는 거거든요. 세금을 낮춘다고 하면 도대체 세금을 어디 낮췄냐 이거예요. 누님이 내는 세금 중에 내려간 거 하나라도 있어요? 없지. 점점 누님 집 하나 있죠? 그 있어 시골에. 서너 개가 있어 이번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집 세 채 있는 사람들이 좋은 건데 네. 집 하나도 없거나 하나 있는 사람들이 이걸 왜 찬성하냐 이거죠. 그리고 이제 누님 아까 일부러 뭐 우리 답변을 이끌어내려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지만 집값 떨어지면 어떡하냐고 그랬는데 이제 그거 적응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집값이 오를 때는 시장 원리고 뭐 시장 원리니까 그거는 지금 경제학자들이니까 냉정하게 얘기하는 거고 사실 사람들은 그게 있잖아. 내 집 내 재산 올라가는 거. 근데 그거를 냉정하게 말이야. 그렇게 집값 떨어지는 거는 감수하세요. 이게 바로 굉장히 냉정한 얘기를 아니 그 재산 가치가 반으로 떨어지는 거는 우리가 지난 대선 때 이명박 찍어서 대통령 만들 때 그때 이미 그 아파트의 가치를 반으로 떨어졌어요. 그날. 구현되는 게 지금 구현되는 거지. 감수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감수하라는 게 아니라 이걸 냉정하게 봐야 된다는 가슴 거예요. 아프지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손해를 보고 팔아야 되는 건. 그래서 계속 헛된 기대를 갖고 있을수록 오히려 손해다. 오히려 손해고 하우스푸어의 행렬에 끼어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이라도 많이 낮춰서 일단 손절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사람 손절매를 지금이라도 하지 않고 정부나 아니 조선일보를 기다리고서 올라가는 때가 온다. 그러면 그럴수록 손해가 더 커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왜 대통령 바뀔 때마다 좀 오르던데. 단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2008년부터 계속 집값 떨어질 거니까 무리해서 빚내서 집 사지 마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마세요라고 했지. 말하고는 안 하고. 친구한테 그렇게 말아주세요. 근데 뭐 사는 친구가 있대잖아. 근데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제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당장 그때 그 이야기 듣기 기분 나빴겠지만 불쾌했겠지만 특히 집 가지신 분들이나 그때 냉철하게 제 말씀을 세게 들었던 분들은 지금 훨씬 더 그러니까 손해를 줄였을 수도 있고 또 무리하게 빚 안 지고 고생을 안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하우스푸어가 안 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저한테 그렇게 고맙다는 뜻을 전해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직도 계속 헛된 기대를 못 버리고 정부가 부양책 써주면 될 것 같고 내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런 욕심들이 쌓여서 있어. 아니 욕심은 있어도 구현이 절대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런 욕심들이 가면 갈수록 가정경제도 더 어려워지고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국민경제가 망가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애들 지금 일자리 없는 게 뭔데요? 부동산 거품에 돈 묶여서 거기서 돈이 안 빠져나오니까 지금 생산경제에 돈이 안 들어서 기업들 일자리 못 만들어내고 소득이 없고 또 집값은 천정부지로 높아서 우리 애들 집도 못 사고 그러니까 연애도 결혼도 못하고 애도 못 낳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경제는 생태계예요. 유기체이고. 그래서 뭔가 하나 비정상적으로 가도해 있으면 언젠가는 균형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냉철하게 받아들이는 게 지금 당장은 저희가 이렇게 뭐 경제학자랍시고 냉철하게 이야기하는 게 되게 막 듣기 싫고 아픈 소리일 수 있지만 현실을 정확하게 보지 않고 계속 환상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분의 삶은 제가 볼 땐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좀 잔인한 얘기인데요. 비대해진 지금의 토건 경제, 그러니까 아파트 경제가요. 암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암은 수술을 해서 덜어내거나 초기에 아니면 항암 치료를 해서 커지지 않도록 해야 죽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프다고 암세포를 키우면은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근데 누나가 걱정하는 부분은 우리가 매번 뭐 토건족 얘기했는데 이번에 국토부 출신이 7명이나 금배지를 달았더라고. 어떤 사람들이요? 우띠라. 누구냐고 아는 사람이요? 알려드린데 서띠리. 교통 항만 담당 차관 출신으로 이제 감길부, 김희국, 이재균 이런 양반들이 들어갔고 또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출신인 조현용 씨다. 그다음에 이채익 씨라고 울산 항만공사 사장하던 분. 그다음에 박덕흠이라고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인데 국토부 이제 산하기관장 출신이죠. 그다음에 해양수산부 이제 총무과장 하던 양반이 이제 박남춘 씨라고 이 양반이 이제 민주통합당으로 갔어요. 나머지 그러니까 7명 중에 6명은 다 새누리당. 한 명이 이제 박남춘 씨가 해양수산부 총무과장 출신인데 민주통합당. 이렇게 하는 거죠. 어우, 국토부는 뭐 7명이나 국회의원 당선시켜서 흐뭇하겠네, 지금. 그러니까 완전 토건족의 본산들이 아예 이제 뭐 국회로 옮겨가 버린 거죠. 아니, 그거로 치면 또 모피아들도 다 잘 됐어요. 아, 모피아들도? 김진표도 잘 됐고. 그렇네. 그다음에 또 새누리당 쪽에 윤준희 측도 뭐 상당히 뭐 득표 많이 얻어서 모피아들도 이번에 아주 대박친 총선이었어요. 정몽준도 뭐 재벌 그 자체 들어갔고. 24시간 황금 시간대에 보내드리는 방송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낱낱이가 말리자 그들의 속셈 산산이 조각내자 그들의 계획 쫄지마 그들 앞에 겁내지 말고 졸지마 이들에게 귀 기울여 말이 씹대야 우딜 세금혁명 당선 딜 시사돼지용 딜 우리의 여왕벌 루나 김미화 카카의 호연적인 경제정책 가족과 기득권 무한 사랑 나라 또 야금야금 꼽을 치네. 근데 왜 니네들은 세금 안 내? 형 누나 조심해요 그러다 잡혀가요. 행복한 세상이 올 때까지 여러분은 계속 떠들어야 합니다. 계속. 나는 꼽살이다. 그 금융통화위원회도 사람 바뀌었더라? 아,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여간 이게 총선 지고 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요. 금융통화위원회라는 거는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가 이제 쫙 해서 이제 우리 금리 결정하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단위인데요. 7명으로 구성돼요. 7명인데 여기에 이제 4분이 새로 임명됐어요. 한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기재부 추천으로는 정해방 건대 교수가 됐고요. 한국은행 추천으로는 문우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그다음에 금융위 추천으로는 하성근 연세대 명예교수가 됐고요. 그다음에 상공회의소 몫이 있어요. 이건 정순원 삼천리 고문이라고 돼 있는데 뭐 현대 사람이거든요. 요 4분 다 기본적으로는 이게 뭐 금리를 올리면 안 된다라는 게 소신인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은 하성근 교수는 이 사람은 좀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약간 그런 강성파였거든요. 근데 6개월 전부터 또 이게 살살 이제 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금리 올리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배 바꿔 탄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말이 7명인데 다 청와대에서 지 맘대로 고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하여튼 낙하산이 내려올 거다 이런 말들이 좀. 그러니까 상공회의소 몫이면은 상공회의소는 그 경제단체 아니에요. 기업체의 목소리를 내서 뭐 이렇게 좀 뭐 할 수 있는 약간 좀 기업 시각인데 여기 이제 정순원 사장이 들어왔거든요. 아,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 이 정순원 상무 시절에 제가 현대에 있을 때 제 위에 상사였거든요. 그렇구나. 아, 그 첫 보고서를 제가 썼는데 참 잘 썼다고 저 칭찬도 잘 돌봐주신 분인데 현대맨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올려야 된다는 사람과 당연히 이제 우리 대통령 각하께서는 현대 사람 중에 친한 사람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7자리 전부 다 청와대 마음대로 하니까 한국은행을 보고서 지금 뭐 남대문 청와대 출장소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임기가 4년 법으로 보장돼 있고 월급도 정권이 바뀌어도 3억 정도 돼요. 3억이 넘는다 그래. 차관급의 2배. 예. 책임은 뭐 거의 없어. 책임 아무것도 없고요.
만약 책임이 있으면 한국은 총재나 욕을 먹지. 그다음 실제로는 이 임명될 때나 누가 추천했을 거다라고 알지. 홈페이지나 어딜 봐도 누구 추천인지도 알 수 없게 돼 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가 오늘 쭉 얘기했던 그런 토건의 기본 중에 기본 하나가 또 저금리 기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금리 올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금융의 일관명을 딱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는 낮춰서 돈은 풀고 세금은 낮추고 부동산 투기 쪽으로 가자라고 하는 거를 다른 면에서 이제 금융 쪽에서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뭐 하여튼 정순원 같은 경우는 뭐 하여튼 재벌 출신인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금통위원회 임명된 게 처음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전문성도 없어요. 보니까 뭐 화폐 금융 쪽 이렇게 다뤘던 사람도 아니고.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전문성의 금융 쪽 진짜 이 양반 없어요. 현대등서 사장했던 분이니까 제조업적 인물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 한겨레 신문의 김진철 기자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 이 농담으로 이게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인데, 예전에 금통위원 하고 싶은 사람 줄 세우면은 남대문에 있는 하는 정문에서 광화문 이수신 동산 있는 데까지 섰대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남대문에 있는 하는 정문에서 청와대 정문까지 줄을 선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자리가 굉장히 좋으면서 편하면서 월급 많이 받고 차관급 대우받고. 그러니까 우리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정부에서 주는 자리 중에 제일 아무 일도 안 하고 편한 자리가요. 예를 들면은 포스코나 뭐 현대등서 사회이사 같은 경우 한 6천에서 7천 정도 받거든요. 한 달에 한 번 근무하고 여기 뭐 잘못했다고 그럴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진짜 꽃보직이 바로 이 금통위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논쟁도 하고 막 그런 거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청와대가 어차피 마음대로 결정할 거니까. 금리 동결해! 그러면 동결하는 거고. 신용을 하죠. 뭐 논의를 했다라고. 근데 그것이 뭐 알 수 없는 일이고. 뭐 청와대에 충성하는 조직이 돼버렸으니까. 근데 금통위원들 뭐 3억 받더라도 이게 사실 워낙 중요한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기 일 잘하면 때문에 우리 아깝지 않지. 사실은 제대로 이 사회의 현자로서 국민 경제의 현자의 대표격으로서 현대자동차 현자? 잘했어. 버티라. 통했어. 아, 정수는 현자 그러니까, 사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현자들로서 제대로 역할하면서 한다면 3억이 아깝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뭐 청와대 눈치 달달 보는 사람들, 뭐 청와대 대통령 정책 자문단에 들어가 있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는 게 뭐겠어요, 그냥. 근데 물가는 어떻게 되나? 물가는 엄청나게 오르는 거죠. 참갑되는 거요? 아니, 이자율을 안 높이는데 물가는 그냥 천정부지 높아갈 거라니까요. 부동산 값은 올린다고 하죠. 금리는 낮추죠. 그러면은 생활물가는 죽어라고 오르게 돼 있어요. 기름값도 올라가게 돼 있고.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총선 끝나고 나서 이게 좀 기고만장해져서 벌써 이제 막 그 DTI 규제 푼다고 나오죠. 양도세 중과세 DTI 푼다고 나오죠. 뭐 KTX 민영화 추진한다고 그러죠. 금통위원들 싹 대통령의 사람들로 다 물갈이 해버리죠. 이게 결국 보세요. 이게 서민들이 죽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들로. 중산층도 죽어나 이 정도면은. 이런 게 쌓이고 쌓여서 사실 서민들이 지금 살기가 너무 힘든 거거든. 그래서 경기 회복 사이클하고 무관하게 서민 생활이 계속 힘든 게 바로 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근데 어쨌든 국회가 총선 끝나고 열리길 바랬는데 열리지 않았으니까 시민들의 저항권 같은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KTX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총파업 같은 걸 통해서 지금 짧은 기간 동안에 민영화시키는 저지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염려되는 거는 이 총파업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 월급 올리자거나 뭐 이렇게 고용안전이 이번 경우에는 공익을 위한 파업을 하는 건데, 이를테면 지금 KBS는 MC 떠고 이럴 거예요. 치밀의 발을 볼모로 잡아서 이렇게 빨갱이들이 춤추었다 그럴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고 이거는 공적인 거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정해서 그런 총파업에 시민들이 많은 힘을 모아주는 것 자체가 이걸 막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거든요. 지금 실제로 방송사들 또 파업하고 있는 신문사 기자들 또 PD들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기운을 복돋아 주고 힘을 줄 때지, 이 사람들 지금 월급도 못 받고 다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아내고 누군가의 딸이고 아들이고 이렇단 말이야 지금. 근데 지금 월급을 못 받고 저렇게 있어. 근데 위에서는 이제 뭐 내 세상이다 그러고 이 사람들 더 탄압할 거거든. 근데 이 사람들은 꺾이지 않겠다는 거야. 마침 어제 선띠라고 제가 그 MBC 파업 현장에 월요일 날 11시마다 이제 그 실내 집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위로 격려차 갔다 왔어요. 잘했네.
갔더니 미워하는 칭찬이 많더라고요. 이거 3번씩이나 오셨고 뭐 너무너무 좋은 우리는 분이라고. 계속 갈 수 있지. 우리 떡도 해갔잖아.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분들을 응원해 주는 거 하고 정말 시민들이 응원하는 힘하고는 달라.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누나한테 뭐 그분들 월급도 못 받는데 제가 좀 뭐 보탬이 되고 싶어요. 이런 분들도 계셨고. 근데 내가 전하지는 않았어 그 얘기를. 근데 만약에 정말 지금 그분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 친구들 또 누나 잘하는 PD들이고 기자들이고 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하면 우리도 힘을 보태자고. 그래야죠. 근데 빨리 끝내길 바래. 왜냐면은 지금 뭐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전 대통령과 확실히 다른 당이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잖아. 한나라당 때 일이고 그거는 그러면은 지금 새누리당이 달라졌다면 이 방송사에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 해결해야지. 왜 낙하산으로 내려온 사장들을 그냥 볼 수는 없는 거지. 뭔가 해결점을 찾아줘야 되는 거지. 이 시점에서. 상식인데 어제 거기 피디분들하고 이제 좀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장기화돼서 대선까지 가면은 요번에 초유의 사태인 게 뭐냐면 지금 올림픽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 3사가 지금 다 파업하고 YTN도 파업하면은 올림픽 중계도 지금 어려워요. 연합뉴스도 지금 파업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올림픽을 중계 못하는 진짜 건국 이래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초유의 사태인데 대통령께서는 각 방송사의 집안일이니까 알아서들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답답하지.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무한도전을 보기 위해서라도 국회와 방송국이 정상화돼야 된다고 그랬는데 올림픽 보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파업 문제가 좀 풀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오늘 누나가 인터넷 봤더니 무한도전 폐지설 뭐 이래가지고 또 위에서 MBC 안에서 슬슬 높은 분들이 흘리는 거야. 폐지할 수도 있어. 그럼 우리는 무한도전 못 보는 거지. 그 정권 바꾸고 다시 보는 수밖에 없죠, 그럼. 다시 뭐 PD들이야 워낙에 아이디어도 많고 새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잘하는 PD들이야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이. 바른 눈을 가졌고 힘을 실어줘야지. 아니 위에서 이거 폐지한다고 겁줄 일이야 이게? 뭐 폐지한다고 하면은 시민들이 분노할 일이지. 개인들한테 지금 손배소가 들어가고 지금 집 압류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들어가고 압류하고 다 했어. 좀 과도하죠, 사실 그거는. 이게 공중파에 관한 철학적 질문을 던진 건데 그거를 민영사상을 해결하겠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방송 혹은 문화에 대한 공적인 거에 대한 시각이 없다는 걸 너무 잘 보여준 거거든요. 언론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우리가 다 같이 도와주자고. 응? 뭐 하여튼 설치류들은 뭐 야비한 짓은 뭐 골라서 다 하는 거니까요. 뭐 그 졸개들도 거의 비슷한 것 같고. 쥐들 우리 동네 쥐들은 그렇게까지 야비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게는 영포라인 고양이가 지키고 있으니까 그런 거고. 이 동네는 하여튼 그렇고요. 제가 볼 땐 박근혜 같은 경우에 기대하기가 힘든 게 뭐 차별화하는 건 총선 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나도 사찰 피해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마치 뭐 자기가 차별화되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할 뿐이지만 대선 국면에서 이렇게 방송 장악돼 있으면은 좋죠. 박근혜 입장에서는 뭐 차별하겠어요. 다르게 전혀 안 할 것 같고. 사실은 정수장학회에서 MBC 지분도 40%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부산일보 가지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대권 주자로 나서 그거는 이제 기대를 해봐. 방송쟁이들이 아마 심각하게 또 기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나라를 끌고 가려고 생각하는 분이라면은 해결해야지 그 문제에 있어서. 그러기를 바라는데 그게 이제 상식인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상식인의 범주에 들어와 있나? 믿어보자고. 왜냐하면은 원칙과 신뢰를 늘 얘기하는 분이잖아, 그분이. 아니, 정말. 또 그 얘기 나왔어요. 선거법 위반 보니까 원칙과 신뢰 훼손의 장관님이던데. 이건 좀 장기적인 얘기인데요. 요번 투표 치르면서 우리가 조금 투표율을 제고하거나 그러니까 국민들의 뜻을 더 모으는 게 좋겠다라는 건 다 느낀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니까 지금 선거 연령 첫 번째로는 낮추는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는 선거 의무제. 기본적으로 다 선거를 의무적으로 하자. 그다음 세 번째가 최근에 이제 비정규직이 많이 늘었잖아요. 알바도 늘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때 정했던 거에 비하면은 저녁 선거 시간을 좀 연장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선거 연령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18세에 받거든요. 그리고 그때 고등학교는 의무 교육이 아니라서 고등학교 안 가고 노동 현장에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등록 있고 자기가 일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의 투표권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몇 가지 정도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새누리당이나 박근혜도 그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대학교에 부재자 투표를 2,000명이 모여야지만 부재자 투표를 허용하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렇죠. 네. 걔네들이 지금 공부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2,000명 모아가지고 뭐 부재자 투표 뭐 이거는 아니 누나가 일하고 있는 CBS도 PD 몇 명 된다고 거기 부재자 투표함 갖다 놓고 선관위에서 딱 해주더만. 어? 그러니까 왜 대학생들은 2,000명이 모여야 돼? 아니 뭐 제가 양평군에 사는데 양평군 전체 인구가 10만이고요. 투표소가 거의 몇 개겠어요. 근데 제가 가서 이렇게 투표한 그 동사무소가 아마 주민들 다 저 투표해도 1,000명이 안 했을 거거든요. 그런데도 투표를 하는데 그게 뭐 대학가에 2,000명씩이나 모아야 그런 부재자 저런 투표함을 것들을 한다는 게. 잘 제도적으로 잡아야지. 그리고 또 하나가 있던데 예를 들어서 총선 날에 이렇게 뭐 편의점도 그렇고 커피숍도 그렇고 레스토랑 이런데 알바 뛰는 저 청년들이 있잖아요. 대학생들은 뭐 그렇다 치고 이 청년들은 투표하고 싶어도 진짜 투표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진짜 한두 시간만 딱 배려를 해주면 되는데. 회사도 그렇지 지금 우띠리가 얘기한.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이건 뭐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이를테면은 선거제도 개선 투기 같은 거 조그맣게 해서 뭐는 박근혜가 받아주겠다라고 뭐 민주통합당 쪽에서는 안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국회 열리면은 딱 통과시켜버리면 우리 대선 때는 다른 방식의 투표를 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 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대통령이 되겠다 그러면은 우리도 논의를 해볼 수 있죠. 근데 지금처럼 찌질하게 뭐 문대성 이런 애들 밀고 막 이래가지고서는 저 사람 우리 대통령이 되겠다 그런 생각 안 들잖아요. 최소한 그 투표와 관련된 제도는 지금 뭐 여야가 합의하기 딱 좋은 조건이니까 마침 또 새누리당이 압승했을 때 그런 거 좀 하면 좋겠어요. 자, 오늘 누나는 작년에 세상을 떠난 내 친구 스티브 알지? 잡스, 스티브 잡스. 남 죽었다는데 이렇게 웃음이 나요. 누나 친구예요. 스티브 잡스가 1984년에 애플의 주주총회에서 틀었던 노래 가사로 누나가 마무리를 짓고 싶어요. 누나 좀 감성적인 사람이다. 이게 원래 그 바비 내 친구인지 알지? 밥 딜런. 밥 딜런의 노래 가사예요. 우리 형님인데. 얘 옛날에 내 밥이었잖아. 우와. 네. 왜 요거 센데? 이거 노래 가사니까 원어로 영어로 해야 돼요. 그래서 선띠리가 너 오리지널 발음 실력 좀 보자. 하버더. 하버더. 이거 제목부터 좀 소개해 줘 봐봐. 이거 손가락이 아니라 혓바닥이 오그라들겠다. 아니, 해봐봐. 영어시예요. 선띠리 처음으로 낭독하는 영어시. 야, 강요로 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그러나 사신성인의 자세로. 제목. The times they are changing. 그거야. 요거 우리 선띠리가 이 노래를 말이야 한 구절 한 구절을 영어로 읽고 누나가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해준다. For the loser now, 오늘의 패자가 will be later to win. 내일의 승자가 되리라. For the times they are changing. 시대는 변하고 있으니까. 캬. 야, 너 캬 같이 하기로 했잖아. 우리 맞춰봤었잖아. 다시 해. 자, 맨 끝에만. For the times they are changing. 시대는 변하고 있으니까. 캬. 이거 금주가 아니라 음주 방송 모드다 이거 지금. 이듬해인 1985년에 누나 친구 잡스가 자기가 만든 애플사에서 쫓겨났어요. 그때도 며칠 동안 이 노래 들으면서 마음을 달랬대. 그리고 나중에 화려하게 복귀했어요. 이번 총선 결과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팟캐스트를 우리에게 만들어줬죠. 그렇지. 그래서 누나가 잡스 죽었을 때 얘기했잖아. 친구야, 고맙다. 스티브, 땡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총선 결과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속상하고 우울하고 좌절할지도 모르지만 우린 희망이 있잖아, 우리에게는. 이게 끝이 아니잖아. 만약에 좌절하고 우리가 아예 안 되나 보다 이렇게 등 돌리면은 그게 바로 그들이 원하는 거야. 반대로 우리가 심기일전하고 뚝심을 가지고 버티면 그게 바로 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 동의? 그렇죠. 동의. 존버 정신. 존나게 버틴다. 너는 나중에 대통령 할 때를 대비해서 나 안 할 거야. 10년 뒤를 조심하라고 했잖아. 하면 신성공화국 같은 데서 할 거야. 우리에게는 다행히 아직 한 번의 기회가 더 남았습니다. 오늘의 패자가 내일의 승자가 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믿어봅니다. 왜? 세상은 바뀌고 있으니까. 자, 우리부터 바뀌었습니다.
우리 낙곱살이 오늘부터 금주 1회로 새롭게 출발하면서 심기일전에서 세상이 밝아질 수 있도록 우리 띨띨이들하고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나 이거 2번 뛰겠습니다 하니까 예전에 지난번에 누구지? 비서관 있잖아. 왜 나와서 자기가 몸통이라 그랬던 장진수? 아니 이영호. 이영호였었나? 예, 몸통이라고 하셨어요. 장진수 씨는 그것을 얘기를 한 사람이고 이영호 비서관이 네네. 계속 나와서 제가 몸통입니다. 뛰겠습니다 이랬지. 근데 2번 하니까 자료 삭제에 관한 모든 문제는 바로 제가 몸통입니다. 그러다가 몸통이 자빠졌잖아. 자,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배에 힘을 바짝 주고, 조여! 배 나와, 근데 눈이. 새로 출발하는 의미로 마무리합시다. 정치는 쫄지 마, 경제는 속지 마. 자, 힘차게 외칩니다. 정치는 쫄지 마! 경제는 속지 마! 타잔 목소리가 나와.